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독서의 최고 효과는 지식이 아닌 의식을 변화시키는 점인데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할 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학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인데요. 책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입니다. 역사학자 이희진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체 어떤 책일까요? 책 속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 문제의 근원, 대학을 해부하는 취지로 역사학자이자 저자인 이희진 박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슈가 된 관피아를 뺨치는 대한민국 교수 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합법적인 비리와 논문 표절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 제도와 지금의 대학을 비교하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느 오락 영화의 선전 문구였지만 이 섬뜩한 말은 옛날부터 존재한 기득권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과 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흡혈귀를 골라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골물대로 골마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 대학의 치부를 파헤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하면 대학 교육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주실 저자 이희진 박사님과 또 SDU 두 분 패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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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는 했지만 늘 교육 문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대학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흡혈귀를 골라낸다는 역할을 한다는 문장만으로도 이 책에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저자님께서 한번 이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들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사회 교육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덕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상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사실 흡혈귀가 상징하는 캐릭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물론 책 하나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겨둔다는 생각 가지고 써봤습니다. 네,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안 교수님부터. 네, 뭐 제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대학에서 좀 별로 이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읽으면서 이제 내내 뭔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이제 이런 구조에 저도 모르게 이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또 피해자가 되기도 했던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반박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읽으면서 내내 긴장하면서 마치 어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슨 남양 특집 드라마 하나 이렇게 긴 손에 땀을 쥐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사실 읽었습니다. 네, 그 불편함과 또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우리가 개콘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불편한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과거의 문제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 시절에는 굉장히 공감을 더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근데 또 어느 날부터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또 현재의 위치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너무 아주 그 작은 부분을 일반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자로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로 했던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 나눌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책의 저자이신 이희진 박사님께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자연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셨다가 또 인문학의 유학 때문에 역사학으로 방향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유혹을 받으셨길래, 인문학의 어떤 그 매력에 빠지셨길래 역사학을 배우셨는지, 또 역사학을 하면서 또 우여곡절도 많으셨다고 이렇게 책에서 밝히셨어요. 한번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간단한 얘기 좀 먼저 하자면은 유혹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교육의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먼저 당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하셨다. 네. 아니, 저희 부친께서 좀 보수적이셔가지고 조금 당신께서 원하는 교육을 강요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문을 강제로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니까 강요하는 과목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려니까 자연과학 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저 동생들도 다 비슷한 성향이었거든요. 동생들은 성공했는데 저는 일단 대학을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봐도 된다는 안도감을 가지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때 당시 전공이었던 자연과학 책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역사나 문학 같은 철학 같은 인문학이 잡히더라고요. 원래 적성도 그렇게 나왔는데 반항 때문에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네. 아마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또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저자에게 이것만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저자분이 계시니까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부터? 네. 저는 책을 딱 받았을 때 흡혈구가 누구인가. 그러게,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과연 대학만의 책임인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책임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자를 만났으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독자가 훨씬 더 좀 읽기 쉬운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물어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읽으면서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오히려 이 제작진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이 불편한 주제를 매스컴에서 특히 TV에서 다루기도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을 정도니까 사실 이건 저는 언론에서 못 다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럼 첫 번째 흡혈귀는 누구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학 사회 내에서도 기득권층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특권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도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만큼 교수가 인기 직업인 나라가 지구상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인기 직업이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은 안 힘들고 대우는 좋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졌다 그러면은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에 뭐 추신수 선수나 유현진 선수 같은 사람들이 몇 억씩 받는 거 아무도 불평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고비용 저효율 사회라는 건 솔직히 대학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선수들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노력을 했느냐. 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최근에 그 대표적인 예가 교육부 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그 업적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나. 그리고 그렇게 쌓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나도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장관만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 다 용서를 해줬잖아요. 우리 저자분께서 이제 점점 이제 열기가 오르셨는데 스튜디오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언론이나 사회가 그런 행위를 공인을 해주는 것이고 대학은 이미 대학 교수로서는 그런 일을 해도 좋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인해 준 꼴인데 그것이 과연
작은 문제겠냐. 일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안 교수님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한번 저자분께 저는 사실 뭐 딱히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교수가 아니다. 또 뭐 강사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강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교수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요. 본인이 나온 대학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 대학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부 석사 박사 했던 그 대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대학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수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공부하실 때 본인이 공부했던 그 학교와 지금 교수가 돼갖고 근무하고 있는 그 대학과의 차이는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쪽도 함께 보면서, 이제 피해가 노골화된 피해자가 있고, 좀 약간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티 안 나는 피해자가 있어요. 예, 저는 교수 중에서도 그런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좀 이 책을 쓰실 때 같이 보셨으면 좋았었지 않았겠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나중에도 더 강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사회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 얘기를 하면 너무 나쁜 사람만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연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받지 못할 행위가 공식적으로 용납을 받고 있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자기가 글을 쓰는 칼럼을 제자들한테 대필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도 교수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글을 받아다가 많은 독자들한테 읽힌 언론사에서도 그 읽은 독자들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문제를 삼지 않고 밝혀진 지금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행위를 공공연히 공인을 해주는 상황이 좋은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해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업적도 쌓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관이나 고위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기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 쌓는 거 하고 남이 거 적당히 베끼고 제자들 거 좀 누구든 도둑질해서 쌓는 거고 누가 더 편하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해지면은 노력을 해서 업적 쌓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져요. 말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후배들도 보면은 날림으로 논문 써가지고 업적 채우고 그래서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을 얼굴에 써놓고 잘 정도로 노골적으로 되는데, 이런 경향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좋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대학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고질적인 관행과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그런 합의 수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의 어떤 상아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사실 더 많이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또 전공과 아니면 또 전문 영역 속에서 또는 지금 학교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교수가 뭐 되기는 어렵고 되고 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교수들 사이에서 방학에도 뭐 어디 해외도 못 나가고 대부분 논문 써야 된다. 왜냐하면 승진하려면 논문 편수 못 채우면 승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논문도 요즘에는 다 저널도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서 이게 이렇게 좋은 저널에 써야지만이 또 이렇게 평가도 받고 이게 당연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고 또 채용의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제 또래의 교수님을 보면 진짜 뭐 그분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학문이 좋아서 끊임없이 논문도 내고 책도 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학 사회라는 게 지금 저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과연 대학만의 문제인가라고 한번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대학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경쟁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잣대가 없다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이제 대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정해진 잣대는 있는데 그 잣대가 제대로 또 이렇게 측정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게 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논의라는 게 약간 찬반이 있어야 재밌기 때문에 좀 반론을 가하자면은 대학에 실제로 교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누가 봐도 교수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는 좀 이렇게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밝은 면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맹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 뭐 교수가 돼도 방학 때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논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경향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독일의 김나지움 다니고 미국의 고등학교 다니고 한국의 대학 다니면 놀면서 졸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 한국 대학생들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뒤에 있는 맹점을 못 본다는 얘기죠. 학생들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과연 사회에서 필요한 걸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 사회에서 대학에 가진 불만이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아는 한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교수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방학 때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공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공부하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논문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의 연구 성과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장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학회 같은 데 가서 거의 매주 눈 뜨고 봐야 되는 꼴이 오히려 날림으로 쓰는 사람은 당당하고 연구 성과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치는 더 열심히 하니까 좋은 저널에 좋은 등급 받고 실는 건 더 잘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정치적인 패거리를 등에 업고 실는 사람은 1년에 3편, 4편 아무 부담 없이 날림 논문 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열심히 논문 쓰는 사람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편 쓰면 숨이 턱에 차요. 웬만한 전성기 그것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춰졌을 때 2편 쓰는데 요즘 논문 2편 썼다 그러면 업적평가 되지도 않죠. 그럼 왜 인플레가 됐느냐? 뒤집어 말하면은 3편, 4편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많은 성과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물론 이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학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바로 요런 기준으로 속사정 생각 안 하고 들이미는 걸 대학 내에서 누가 협력을 해줬겠습니까? 사실 날카롭고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일괄적인 어떤 그런 잣대 하나로 다양한 전공의 영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그런 어떤 그 뭐 1년에 몇 편씩의 어떤 그런 그 개량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해서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제가 말하면 좀 신뢰가 되는 것처럼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어떤 자기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에 안 있는 사람이 대학을 평가하고 또 조금 다른 얘기로 하자면 불 한 번 꺼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소방관들을 지휘하고 뭐 이런 식이죠.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뭐 예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간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 또 그 분야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경쟁 틀 또 어떤 위아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죠. 조금 아까 우리 이민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학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갖다 대고 여기서 표출시켜 보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대학 말고 그걸 어디다 갖다 대도 저는 이런 식의 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병폐 또 뭐 굉장히 그 모순적인 이런 부조리 이게 지금 다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드러난 분야 중에 하나가 대학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자께서 이제 그 대학에 몸 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어서 이런 책을 뭐 용기 있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저도 참 뭐 만상이 다 만감이 다 교차합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이걸 그냥 수용하고 갈 거냐? 아니면 저도 용감하게 같이 책 한 권을 쓸까? 이건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그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말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니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애한테 책 좀 보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 아닌 책을 지금 보다가 어떻게 그 친구가 대학을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여기 또 책에 나와 있는 얘기 보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들 또 결국은 잘못하면 흡혈귀가 되는 거고 아니면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는 좀비가 될 판인데 이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진정한 대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수자가 무엇인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교의 역할은 그럼 대학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패널 교수님들께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또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 예. 사실 뭐 계속 고비용 구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비용의 우리 교육의 어떤 구조를 타파하는 것에 대안이 저는 사이버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하거나 이래서 온 학생들인 경우에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라는 건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대학교의 정년기가 아니어도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라고 보는데 학력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반드시 석사와 박사를 해야지만이 직장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학교를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사이버 대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면 그때그때 이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의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사이버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보다 더 질 좋은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대안적인 어떤 교육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아주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학이 여러 가지 우리 흔히들 학문 중심 대학 그다음에 또 교육 중심 대학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교육 중심 대학이란 표현은 사실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제 결국은 취업 준비하는 쪽으로 더 중심이 맞춰져 있다. 그 표현을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면 사이버 대학은 어떠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공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전공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전공이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전공, 그리고 그 특이한 전공이 어떤 뭐 자기가 취업을 한다든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혹은 어떤 자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미 대학을 다 나왔지만 정말 그것이 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사이버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학이 존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적어도 어떤 서열화에 의해서 그 대학이 이제 뭐 우리 저자께서 잘 써주셨습니다만 골품제로 설명되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그 골품제에 의해서 대학을 나오면 그 골품제 신분이 결정되는 대학이 아니고 대학은 그 대학 자체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곳으로서 저는 그 기능이 상당 부분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사이버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오시면서 사실은 본인의 자율 의지로 정말로 이게 지적 욕구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오시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생활로 돌아가 보시면요. 사실은 대학교, 진정한 대학교의 역할, 대학생 때 그 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이 뭐 리포트 쓰는 것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인 문제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대학의 의미와 함께 또 오늘날 그런 학생들, 대학 생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 또 어떤 그런 현실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나온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은 뭐 일목요연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면 사이버 대학 같은 게 상당히 뭐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대안이 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필요할 때 필요한 공부를 한다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자연과학 택했다가 바꿔보면서 절감을 했으니까 또 덧붙일 필요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해결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안 고쳐지느냐는 거거든요. 그 안 고쳐지는 건 간단합니다. 서열화되어 있던 걸 문제를 삼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그 서열화를 왜 유지하고 있느냐, 누가 유지시키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 문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느 쪽 출신인지 그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열화된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제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거기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문제 제기를 해도 구시렁거리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바꿉니까? 그게 자기한테 유리한데. 그거는 신라 귀족들한테, 신라 왕족들한테 골품제 해체하셔 하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서열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필요하고 거기 있는 구성원이 필요해서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물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대우를 받는다. 그럼 그건 또 인정해 줄 만해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 비용만큼 자기가 우수한 인재가 돼서 사회에 기여를 하면은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돈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 인재 만들어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몰라도 제 분야에서는 서울대학이 왜 인류대학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교수들이 했던 문제점 그대로 들고 나와서 심지어는 그 다른 책 쓸 때 봤는데 일본 논리 베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판한 놈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나서는 이런 풍조. 이게 도저히 뭐 프로야구 선수들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서 고액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대를 받는 이런 구조를,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 이 구조 깨라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뭐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왜 이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사교육비의 모든 돈을 탕진하고 결국 말년에 본인의 노후 자금마저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됐던 것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대학을 들어갈 때 시험 본 그 성적 이외에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구체화되고 아주 이렇게 그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 성적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런 이 불합리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미 사회는 너무나 다양화되었고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인재를 뽑아 쓰는 것도 사실은 각 분야마다 각각의 기업이나 학교들이 자신들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명문대 사람만 쓰지 않는다라고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일단 학벌 위주로 좋은 데 출신들을 뽑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고 씁쓸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정말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합리적으로 또 정말 실력으로 또 승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자리가 네.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문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고 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 학생 강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강의 들어가서 첫 강의에 꼭 하는 얘기가 있고 학생들도 조금 강의 막판에 되면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요즘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제대로 하느냐. 처음에 이거 물으면 문 초등학생이면 뭐 내가 한글 못 읽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말하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라는 게 단순히 글자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거는 어느 전공을 하든 사회에 나가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글을 읽으면은 이 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레포트 같은 걸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도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레포트 써봤지만 레포트 내면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집기 잘한 사람이 사실 우리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 때는 그래도 책 여러 개 놓고 편집이라도 했지만 그쵸, 그때 어디도 없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일일이 썼잖아요. 요즘 워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레포트 써주는 사이트 있어가지고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근데 사정 모르면 외국에서 이제 선진국이지만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학부생한테 레포트를 냈더니 뭐 석사 박사 뺨치는 거 가져왔다고 좋아해요. 자기가 썼겠어요. 다운받았지. 이런 것까지 되니까 요즘 대학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을 하질 못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초교육이니까 그런 대로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심각한데 대학에 와서도 그대로 해버리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학생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요즘에는 사회에서 신입사원 무섭다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기계로 또 이 표절한 레포트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도 돌립니다. 아니, 그것도 맹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제 항상 이게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면서 진화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요구했지만 레포트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강의하는 교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표절을 했다라고 혹은 짜집기를 했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레포트를 내주면서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먼저 알려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선호가 바뀌어 있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간단한 대안을 내세우는 게 레포트를 그냥 받아서 교수가 읽어보는 것만 가지고는 검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공개 발표시킵니다. 네, 공개 발표 시켜가지고 질문 받고 그 토론을 시켜보면 본전 나와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 보고 썼다는 거. 좀 심하게 얘기해보면 저희들 같은 게 좀 읽어보면 알잖아요. 앞뒤 안 맞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근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을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시키고 제대로 토론을 하면 다 드러날 문제고 여기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대학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제 나름대로 이 새로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IT 산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그 차지하는 그 비중도 큽니다. 이런 분야는 보게 되면 학력하고 관계없이 뭐 심지어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프로그래밍이나 뭐 그 디자인 쪽,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또 진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전공하고 있는 무역 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무역 분야의 그 우수한 그 뭐 여기서 평가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아주 진취적인 그런 어떤 기상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상은 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답도 알고 있어요. 우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딱히 못 찾은 거죠. 그건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쩌면 이제 제일 우리 저자께서는 대학에서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런 걸 먼저 좀 찾아야 하고 그리고 대학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를 해서 우리 사회를 이런 쪽으로 좀 바꾸는데 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 좀 살짝 혹시 낙관주의적인 결론이 될까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의 그 논쟁으로 화끈화끈한데요.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자 이제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물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같이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맞다. 뭐 공감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우리 독자들 또 시청자들께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우선 교수님들의 직접 육성으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뭐 책을 보고 낭독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 이제 이 책에서 사실은 이미 자리를 잡은 이 교수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0년 이상을 교수를 한 저로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저의 행동에도 많은 지침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47페이지의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우리 이민자 교수님 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낭낭하게. 네. 심지어 복받은 직업이고 하늘이 낸다는 교수까지도 불평이 많다. 뭐 누구나 인간은 다 불편이 많죠. 교수는 직업이 아니라 교수형 받는 자리라나 뭐 이런 냉정하게 사리 분별을 해보자면 웃기는 분평이다. 그동안 각종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 자체가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교육받아 키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는 사실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교수냐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늘 투덜이 스머프처럼 계속 불평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이라는 게 넋두리 같은 걸 수도 있고 하소연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교수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혜택받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마치 과거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귀족들이 귀족의 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의무를 했던 것처럼 교수들도 본인의 그 주어지는 혜택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교수님은요? 네, 우리 이 박사님이 아까 검증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검증 대목이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적인 측면만 볼 때 대학이라는 곳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 중 하나가 검증이라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 역할은 더 커지게 된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에 발맞춰 각 분야도 세밀하게 나뉜다. 이렇게 되니 사람 하나하나가 소화할 수 있는 지식에 한계가 생긴다. 원시시대야 사람마다 각각 집을 짓고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림도 없다.
농사꾼이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설계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없거나 부족하기만 해도 그 분야와 관련된 일에 관한 한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대학은 바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단순한 학교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이 검증의 중요성과 대학의 그 검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피력한 곳인데, 이 부분은 전 아주 깊이 공감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저자분께서도 한번 시청자들에게 토론 본인의 의견을 한번 낭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좋겠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내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대부분의 교육제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말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 왜 변명밖에 안 되는지도 밝혀두고 싶다. 주도성과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평범한 원리와 별개의 문제다. 99%의 좋은 사람은 대표성을 안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엔 결정적인 문제에 별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팔아먹는 존재가 바로 이 침묵하는 다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으로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 어떤 책인지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은 흡혈귀가 지배하는 대학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사회를 말하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버려야 할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피로사회, 단속사회 등 우리 사회를 읽을 수 있는 30개의 키워드를 골라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변화의 양상을 짚어보고 흩어져 있던 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식민사학이 지배하는 한국 고대사입니다. 건국 70년이 되도록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는 식민사관이 청산되지 못한 채 뿌리를 깊이 내려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로 성장했습니다. 저자는 식민사관에 대해 반역사적 태도를 학문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사 학계에 남아있는 식민사관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해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한국 교육을 말한다입니다. 한국의 나쁜 교육을 반성하고 아이들의 학교가 희망과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저자는 착한 교육을 통해 학교가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건설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반성과 고민,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흡혈귀가 지배하는 대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정말 함께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어떤 책 한번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한국 교육은 말한다. 나쁜 교육, 좋은 교육. 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책하고도 비교도 좀 해보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그 저자분이 이런 책을 쓰신, 근데 이 책은 사실 전공서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분이 원래 전공하고 있는 그 사학 분야, 특히 이제 그 한국 고대사 분야의 책을 쓰신 게 있던데, 식민사학이 지배하는 한국 고대사, 이 책을 보게 되면 뭐 우리 특히 이 분야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요. 그러면서 내용은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식민사학을 지배하는 한국 고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됐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식민사학이라는 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역사 외교 문제에 관련되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지배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 연구 성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더란 말이죠. 납득이 안 가는 논리라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발언이 제지된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뭐 그 말을 했다는 그 연구 성과들은 점점 발표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년부터는 아예 논문을 못 씁니다. 심지어는 그 식민사학이 지배하는 한국고대사도 제출간본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냈는데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없으니까 재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재출간이라는 게 법적 도의적으로 절차 다 밟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 책에 대해서 재탕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활동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검증하기보다 상대방을 매도를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문제도 저런 정치적인 좀 안 좋은 저질 정치의 행태를 보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을 정리해 주시는 개념으로 한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1분 서평 각각씩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 교수님. 예. 뭐 이 책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한테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은 이 책에서 지적한 것들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자께서는 뭐 이 책을 쓰시면서 평소에 지난 20여 년간 이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받았던 상처, 근데 그게 저자 개인만의 상처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선후배들도 그런 상처를 안고 있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대학 사회로 변모할 수 있다라면 저자가 비록 역사학 분야에서 책을 출간하는 게 상당히 제지를 당했지만 이 책 한 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안 교수님. 네, 뭐 제목에 대학이 들어가니까요. 이 대학이 할 본연의 기능, 아까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검증이죠, 검증. 결국 이제 어떤 사회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대학이 하는 건데 그 대학마저 어떻게 보면 오염돼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그런 책이고요. 이 책으로 어떤 메아리 없이 그냥 끝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좀 많이 보시고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짧은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박사님, 탈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물론 책의 저자님들은 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으실 텐데, 탈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주일 아니면 조금의 더 시간이 있었다면 또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으셨어요? 다른 책들은 되게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아쉽지도 않으세요? 이 책은 아쉬움을 남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5년 전에 원고 완성을 해놓고 이 불편한 내용이라고 출간을 안 해줘가지고 출간하는 데를 먹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원고가 빚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만큼은 정말 아쉬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못다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저술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 특히 좀 힘 있는 분들은 말하는 평범한 지구인의 상식으로 해석하는 말하고 그 속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아무래도 좀
그분들이 지구인들 사이에 외계인이 많이 침투해 있지 않나 싶어요. 옛날 천손사상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서 자기들은 굉장히 그 뛰어난 집단이고 좀 미천한 것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언어를 좀 통역을 할 수 있는 외계어 사전 같은 거 한번 집필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흡혈귀 시리즈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그 기회가 닿으면요. 요 사장님이 너무 손해를 안 보셔가지고 다음 것도 기회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추진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출판사 망하게 하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학 어떠셨나요? 한국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과 또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각성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흡혈귀가 지배하는 세상 대화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주신 저자 이희진 박사님께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민자 교수님, 안병수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